네, 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이 시간에는요,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도 기생충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았겠지만 한류 열풍이 급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조금 더 인기가 있어질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던데,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 그 한류 열풍의 한 축이는 K-뷰티, 이게 이제 격전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국 화장품이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과 이란이 충돌을 하면서 이 열기가 식을 가능성이 있다. 언급이 돼 왔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주제를 갖고 오셨다고 해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국내 업체들, 화장품 업체들이 중동에 진출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많이 노력을 해왔던 부분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성과가 나오나 싶었는데 또 다른 또 복병을 만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 어떤 이란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또 복원시킬 수 있을지 여부들. 특히 또 최근에는 이란이 삼성전자의 간판을 내리는 모습들을 연출하면서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도 나오는 만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코트라가 추산하기로는 이 미국의 경제 제재 복원 전까지 2018년의 상반기까지 화장품이나 식품과 관련된 어떤 한국의 제품의 인지도가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이제 한국과 이란의 결제 시스템까지 다시 재개를 할 가능성까지도 언급될 정도로 상당히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을 경제 제재가 이어지면서 한국도 이제 동참하는 분위기 쪽에서 이 수출과 그리고 어떤 전반적인 시장 관련된 흐름들이 답보 상태로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서 좀 타격을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여러 산업이 있겠지만은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도 어떤 여파가 좀 커진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8천만 명 되다 보니까 중동 2위 규모로 알려져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특히 이란이 중요한 것 자체적인 부분보다도 이라크나 또 다른 쿠웨이트 이런 어떤 다른 지역까지 넘어갈 수 있는 중동의 교두보 역할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타격을 받는다는 점도 우려감이 좀 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중동의 주요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그래도 가장 서구화가 좀 됐다고 보여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역시나 가장 시장 관련돼서는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란이 의외로 2위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뭐 터키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수준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제 이란의 화장품 관련돼서 시장 제품과 그에 따른 어떤 규모를 한번 보게 되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두발용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의외로 색조 화장품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색조와 관련된 이란 여성들이 많이 애용한다라는 쪽도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다른 중동 지역과 비슷하게 목욕용품이나 스킨케어 쪽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직 화장품 쪽에서 본격적으로 개화가 돼서 화장품을 많이 쓰는 그런 기조는 아닌 가운데 앞으로에 대한 성장은 더 클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 지역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도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까지 꽤 많습니다. 다 아시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부터 에이블 CNC, 토니모리 이런 업체들까지도 같이 뛰어든 상황들인데 특히 한국의 중동 화장품 수출 규모를 한번 보게 되면은 2018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4,200만 달러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15년도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 늘어난 수치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어떤 중동 주요국 화장품 시장의 연평균 15% 이상을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 많이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국가별로 봤었을 때는 화장품 등록과 관련된 어떤 규제가 좀 있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좀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지금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화권에 대한 편중 의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출을 시도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진출한 국내 업체들의 흐름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 아모레퍼시픽이 2018년도 3월 달에 에뛰드 하우스라고 하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1호점을 먼저 개설하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분위기였었고요. 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화장품 업계 최초로 그렇죠. 중동에 진출해서 2006년도에 벌써 요르단에 진출했고 현재 중동 7개국에
진입을 한 상태고요. 또 에이블 CNC 같은 경우도 현지 유통상을 이용해서 드럭스토어죠.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외에 한 5개국 쪽에 벌써 진출이 돼 있고요.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어떤 중동 세포라라고 하는 또 유명한 드럭스토어 관련된 쪽이죠. 이쪽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쪽에 매장이 입점돼 있고요. 또 하나 네이처 리퍼블릭 같은 경우도 사우디 현지 최대 유통그룹인 파와즈 알호 카이르와 파트너를 계약했다는 관점들. 그리고 또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도 부티카라고 하는 중동 최대 온라인 플랫폼에 들어가는 즉 중소형 업체부터 대형 업체까지도 모두 다 어떤 중동 진출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런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또 이런 어떤 본격화되는 흐름들이 여파가 나올 때 그래도 가장 큰 타격은 중소형 업체가 아닐까라고 그렇죠. 예.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특히 어떤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서 제품을 공급하다 보니까 유통업체 자체가 막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여파들은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중동의 타국가로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유럽 쪽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 쪽에 어느 정도 타격을 보이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는 아무래도 장기화됐었을 때 부담감은 커진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란 대통령이 11월 이제 미국 대선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대해서 전쟁을 벌이면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전쟁 발발될 가능성은 적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봐야겠죠. 네. K-뷰티의 명성은 이미 알려져 있고 그걸 확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돌발 악수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렇게 K-뷰티의 흐름들, 중동에서의 흐름들 점검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스타벅스 말을 해볼게요. 많이들 또 드시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게 작년에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또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을 피해갈 수는 또 없는가 봅니다. 스타벅스 불패 신화론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중국에서 꺾이는 건가요? 그럴 네, 수밖에 없나요? 예.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또 코로나19 사태가 바꾸는 또 하나의 그리고 또 어떤 위축되는 또 하나의 예. 업종과 종목을 찾으라라고 하게 되면 스타벅스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예. 보여지고 있고요. 예. 물론 여전히 앵커님도 오늘 드실 예정이죠. 네, 어제도 드셨고요. 그래야겠네요. 예, 갑자기 생각나네요 또. 네, 글로벌 차원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스타벅스는 하나의 뭐 문화의 트렌드로 지금 자리 잡으면서 여전히 승승장구하는데 예. 중국에 진출했던 스타벅스가 지금 여러 가지 여파가 좀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좀 커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예.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 중국 하게 되면 차죠. 네, 그래서 차죠. 예. 차 문화가 상당히 오랜 전통과 함께 이어오다가 일단 이를 뒤집는 모습이 이제 스타벅스가 진출하면서 네. 커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증가를 했고 그리고 어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로 네. 받아들이는 측면이 나오다 보니까 네. 어떤 스타벅스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특히 그런 상황 쪽에서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네. 중국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을 보시게 되면요. 2013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까지 거의 2배 이상 중국인들이 마시게 되는 현상들이 나오게 됐고요. 예. 게다가 또 중국의 커피 시장 규모를 오른쪽에서 보시게 되면 2013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 약 한 10년 만에 거의 10배 이상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특히 최근의 추세가 2017년도, 18년도부터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물론 여기 스타벅스가 어떤 주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현지 업체들이 또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중국 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영국 브랜드도 들어와 있고요. 대만 브랜드 같은 경우도 들어오면서 어떤 약간 여러 가지 브랜드가 시장을 크게 만드는 또 하나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스타벅스는 이제 현지화 전략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특히 로컬 브랜드라고 하는 커피 쪽에 루이싱 커피 그렇죠. 또 어떤 부각을 받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 스타트업 업체 쪽에 차를 또 주력으로 하는 지금 시차라고 하는 브랜드들도 같이 이어지면서 중국 음료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끌고 왔던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타벅스와 말씀드렸던 루이싱 커피가 격돌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매장 수의 변화인데 스타벅스도 마찬가지로 계속 꾸준하게 늘려가는 분위기인데 오히려 어떤 새로 들어온 이제 루이싱 커피 같은 경우 중국 브랜드의 자존심 이런 걸 걸기 시작하면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스타벅스를 빠르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제 루이싱 커피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설립하고 오픈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에 약 한 4,900개 매장이 들어오면서 중국 내 최대 커피 어떤 체인으로 좀 자리를 잡았고요.
게다가 가장 또 강점이 있는 게 전용 앱으로 주문을 하고 또 배달로 운영한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커피를 배달시킨다는 건 참 저희 다방 문화죠 옛날에.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이런 뜨거운 커피를 안 흔들리고 갈 수 있는 어떤 기술들 이런 것도 같이 발달된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게다가 또 중요한 게 사이드 메뉴죠. 빵이라든가 주스, 차 이런 쪽까지도 같이 겸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에 따른 제품 구색들이 잘 맞춰져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말씀드렸던 시차라든가 또 나이슈의 차라고 하는 브랜드들이 차를 공략하고 있는 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림치즈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크림치즈티요? 네. 왠지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느끼한 느낌부터 그래요? 들었는데요. 여자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요. 예.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답니다. 특히 티 위에다가 크림치즈를 올렸다. 뭐 이런 분위기와 함께 또 무설탕차 이쪽도 젊은 층한테 인기가 다이어트 하려는 분들한테도. 그래서 최근에 인기가 많은 품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차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 돈으로 67조 원까지 들어오면서 커피 시장이 2배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를 적극 공략하는 스타트 업체가 부각을 받고 있는 또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스타벅스도 현지화 전략을 강화시키고 있죠. 대표적으로 저희가 잘 아는 사이렌 오더 이제 매장 밖에서도 주문을 하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페이콰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게다가 또 완웨이빙 디아오라고 하는 쪽은 아무래도 어떤 차를 음료로 해서 새롭게 중국인들의 입맛을 자리 잡는 새로운 음료들 이런 쪽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무역 분쟁이라든가 어떤 루이신 커피가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수성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스타벅스의 전략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도 중국 매출이 두 자리 숫자 13%까지 성장할 정도로 견고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원래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고 하게 되면은 거의 매출이 한 6%에서 8% 늘어날 걸로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중국 내 매장의 절반 가까이인 어떤 이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폐쇄가 되다 보니까 지금 거의 한 4,200개 정도의 매장에서 2,000개를 다 지금 일시적으로 폐쇄한 상태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매출 쪽에서 중국 매출이 전체 글로벌 매출의 한 10%를 담당하는데 이쪽에 타격을 받는다고 한다면 올해 적어도 상반기에 스타벅스의 실적은 아무래도 부진한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특히 그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또 글로벌 업체다 보니까 중국에만 또 한정돼서 될 전략을 짜기가 좀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느린 대응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시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의 일본의 유통 소비재의 타격을 흐름을 보이는 만큼 스타벅스도 이를 피해가기는 힘들겠다라고 바라보는 현상들입니다. 네. 주식에 이제 차를 곁들이는 게 중국의 식문화였는데 스타벅스가 나름 침투를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커피나 차 시장 이런 부분이 치열해졌고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스타벅스 중국에서의 위기론 불거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라고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 했고요.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